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23년 회계사 1차 세법 해설을 담당하게 된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의 이윤엽 세무사예요. 그래서 시험이 어제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8시에 또 가다반이 공개되고요. 저도 시험지를 그때 처음 받아서 저도 매년 이렇게 시험을 일단 시간 재고 풀어봐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틀렸을 것 같으며 이런 거를 그냥 제 어떤 주관적과 어떤 경험상 토대로 어떤 총평과 난이도 이런 걸 다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설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혹시 나는 이 답을 이해가 안 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0문제 전부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시간상 문제를 풀어받는 가정하에 이제 문제를 읽을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고 곧바로 해설에 들어가실 거고요. 또 간단한 문제들은 정답 위주로 볼 거라는 점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는 이제 올해 좀 이제 시험 결과가 약간 이제 좀 부족해서 또 내년 대비하시는 분들은 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또 공부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요런 식의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반적으로요, 세법은 무난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 중에 제 뭐 듣기로는 뭐 경제학이 뭐 무지 어려웠어요. 원가회계가 엄청 어려웠어요. 이런 게 들리긴 하는데 세법 난이도만 보면은 중간 난이도였다. 그냥 중간 난이도.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똑같은 지문도 꽤 있었고요. 달라봤자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좀 한두 포인트가 다르게 나왔지만 예측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주제를 좀 잘 그래도 외우지 않고 어느 정도만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공부했다면 충분히 그래도 고득점까지 맞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네, 신유형이라고 뭐 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 정도 좀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올해 좀 회계사 시험은 특이하게도 원래 좀 단순 날짜를 이게 바꾼다든지 뭐 특정률 이런 것들을 막 많이 내는 시험은 아니었는데 좀 올해는 뭐 시간이 없었나? 교수님께서 단순한 날짜가 정답이 되는 단순 그냥 막 100만 원 한도, 300만 원 막 이런 걸로 오답을 구성한 게 꽤 있었어요. 올해는 꽤. 그래서 아무래도 법 과목이고 시험상 또 암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세법이 무작정 암기 과목은 아니라는 점 그러나 외울 건 또 좀 외워줘야 되는 이런 어떤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문항수와 과목을 보시면요. 평소와 똑같이 나왔어요. 국기법 5개, 법인세 14개, 소득세 10개, 부가세 8개, 상속세 2개, 지방세 1개. 이거는 변하지 않았고요. 괄호에 있는 것들이 계산 문제인데 평소보다 계산 문제가 조금은 더 한두 문제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보통 한 18개, 17개 이렇게 출제되는데 올해는 19개가 출제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계산 문제는 법인세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6개, 부가세가 4문제. 그래서 소득세도 사실 이게 말문제에 가까운 이런 문제도 이제 수학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주관적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등세도 보통 한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왔죠. 전반적으로 나눠 보시면은 국기법이 뭐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요. 5문제가 나오는데 다 어렵진 않았지만 평소 난이도에 비하면 조금 까다롭게 출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기법이 보통 마지막에 특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보신 분들은 의외로 국기법에서 한 2-3개 틀렸을 수도 있어요. 조금 까다롭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법인세가 되게 무난하게 나왔어요. 이게 작년에는 법인세가 조금 까다롭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좀 무난하게 나왔고요. 소득세는 정말 평이하게 나왔어요. 소득세가 제일 법서부 중에서는 제일 평이하게 나온 것 같고 부가세는 말 문제도 좀 쉬웠는데요. 계산 문제가 조금 이게 함정에 속을 수 있게끔 조금 출제된 부분이 있어서 한 중에서 중상 조금 까다로웠다. 상증세도 이제 무난했어요. 뭐 지방세는 보통 한 문제 나와서 보통 안 하죠. 그냥 평범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무난했다. 이렇게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국기법이 이제 5문제 주제가 뭐 제적기간, 이천합세, 뭐 신고, 경찰청구, 심판, 세무조사라고 해서 항상 잘 나오는 이제 주요 주제들로 출제했어요. 뭐 지역적인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고요. 뭐 제적기간이 옳은 것은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서 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체크해봤어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말 문제가 대부분 좀 무난하게 출제됐는데요. 요 이제 7번에 있는 각사속에서 문제가 의외로 또 실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좀 많이 틀렸을 것으로 판정이 돼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접대비 세무조정은 워낙 이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구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손금 불산이 되는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부인들을 실수 없이 빠짐없이 하셔야 되는데 난이도가 높았기보다는 실수로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감가상각비는 원래 감가상각비라는 주제가 좀 어렵지만 올해는 그래도 좀 무난한 편으로 출시됐었어요. 뭐라 감가상각비가 쉽다 이렇게 얘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감가상각비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무난했다. 그래도 무난했다고. 그다음에 기부금심은 말문제로 나왔어요. 기부금 말문제로 나왔고요. 다음 페이지. 감제시 의제배당 원래 나온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냥 기존 기출문제에서 거의 숫자만 바뀐 정도고요. 말문제 나왔고 재고산 세무조정 굉장히 쉬웠어요. 이거는 객관식 모의고사랑 거의 똑같고요. 그래도 법익스에서 어려웠던 계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우리 인정이자가 1차에는 2년 전 회계사 1차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올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를 섞어서 가지급금 문제로서 출제됐는데 요거는 충분히 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꽤 나름 1차에서는 좀 신선한 주제고 2차를 한번 접한 분들은 좀 그래도 쉽게 풀 수 있으나 1차만 이렇게 공부하셨을 때는 1차에 워낙 기출이 적은 편이어서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포인트도 있고 이거 두 개 비교해야 되니까. 연충도 기존에 나왔던 그냥 틀대로 그대로 좀 출제해서 그냥 무난했고요. 대손금, 대손충당금이 올해는 의외로 말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주로 계산 문제로 나와서 좀 어려운 주제인데 말문제로 나와서 좀 쉽게 나왔고요. 부계부도 말문제. 워낙 그다음 재손실세액공제랑 등자, 이게 너무 길어서 등자라고 썼는데 사실과 다른 세액공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잘 나오는 주제 아니다 보니까 워낙 또 좀 뒷주제고 나름 수험생분들한테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 주제? 좀 이게 공부하셨으면은 좀 쉬웠는데 워낙 이런 뒷주제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그냥 판정이 들고요. 전산소득은 말문제로 나왔다. 그리고 금융소득 쉬웠어요. 소득세는 전반적으로 다 쉬워가지고 뭐 사업소득 뭐 쉬웠고요. 근로소득 뭐 무난했고요. 연금소득 말문제 너무 쉬웠고 양도소득도 굉장히 평이했어요. 올해는 양도소득 평이했고요. 그나마 좀 까다로웠던 게 우리 특별소득공제에서 전세금 대출 갚은 거 이런 것들이 율이 좀 갑자기 교환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인적공제도 물어봤지만 건보료랑 종합적으로 봤으니까 조금 그래도 실수를 유발할 수 있지 않나 뭐 이 정도인데 사실 이것도 좀 쉬운 편이었어요. 나름 그냥 굳이 하나 꼽자 뭐 이러면은 실수를 좀 했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 거고요. 소득소득도 말문제 굉장히 쉬웠고 신고납부 말문제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도 평소에 나왔던 그런 포인트 그대로 나왔고요. 그나마 또 좀 까다로웠던 게 소득세에서는 결손금 예결결손 문제. 제가 개근식도 한 때도 우리 결손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 조금 더 힘있게 봐주세요. 결손금 나온 지가 꽤 됐더라고요. 이러면서 하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정말 똑같이 나왔고 요게 계산 문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고 함정을 여러 개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로 넘어와서요.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사업자 비교하는 걸로 항상 출제되죠. 그래서 무난했고요. 영세율 면세 모두 무난했어요. 매입세액공제과 차관납부세, 부가세 계산 문제 쪽이 좀 실수할 포인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풀었지 해서 정답이 도출됐지만 막상 채점에 오면 틀린 수험생들이 꽤 있었을 거로 봐요. 사실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요. 유일하게 한 문제 틀린 게 요 34번이에요. 저도 34번 하나 틀렸어요. 97.5점이에요. 너무 창피하지만 이게 빨리 저도 시간 재고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단서를 하나 놓쳐가지고 우리 풀분들은 느끼실 수 있는데 대여금이었죠. 대손세액공제에서 우리 대여금은 대손세액공제 못 받는데 그게 좀 문구를 빨리 읽다 보니까 저도 대여한이라는 표현을 그냥 건너뛰어버려가지고 실수로 그걸 또 함정에 속으면은 답이 또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좀 킬링벌스가 있었고요. 세금에서 말문제 무난했고요. 우리 정산이라는 주제에서도 사실 1차에서는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기본 강의 때만 공부하더라도 굉장히 노랭이 해제랑도 비슷하고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정산만 한번 이해했으면 그래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라고 측정 안 했지만 1차에는 그래도 처음 나오는 계산 유형이야. 1차에는 처음 나온 계산 유형이었다. 그리고 재고매입세액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우리 다 대비는 했는데 재고매입세액이 워낙 27년 7월 1일 전후로 계산산식이 조금 변경됐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함정들 이런 것 같이 고려해야 돼가지고 그래도 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증세 두 문제 다 무난했어요. 무난했고요. 난 재산세는 사실 지방세는 한 문제 나오고 2차에 안 나와서 대부분 제끼지만 이것도 그냥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1차 더욱더 기존 기출문제를 철저히 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기출문제를 그냥 외워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이제 기존 기출문제를 공부하라는 거는 잘 나온 문제를 선순위 하라는 거죠. 왜? 세법이 양이 많다 보니까 다 하기보다는 일단 기존 기출 내에 잘 나온 주제, 그리고 기출에 나오는 형태,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문제가 익숙해지면요, 일단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아 이거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이제 기억으로도 빨리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을 철저히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 2번까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존에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나왔어요, 퇴직 뭐 연축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바뀌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 다 이론서를 보라 그랬죠. 우리 시험 범위는 법이에요. 그러면 다 법을 이렇게 기출문제 어떤 양식에 맞게 출제하는데 매년 세부적인 내용은 한두 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한두 개 그 바뀌는 내용을 모르면 어차피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한두 개 바꾸는 거는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론서, 법령에 다 있는 거죠. 우리 이론서가 법령을 체계화시켜서 나름 이렇게 요약해서 놓은 책이니까 그거를 보다 보면요, 시험에 뭐가 나왔고 뭐가 안 나왔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고 했죠.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실제 시험에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진짜 훈협쌤이 말한 대로 나오는구나, 훈협쌤의 어떤 객관식 모의고사랑 정말 비슷하구나 이러고 들을 거예요. 저도 이제 자꾸 교수님 생각대로 읽으려고, 교수님 출제하는 방향성대로 출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말 문제를요, 너무 이렇게 막 요약서 위주로 막 키워드 위주로 봤을 때는요, 의외로 많이 틀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가 법령 문구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막 요약서로 너무 뚝뚝뚝 단어로 봤을 때는 갑자기 시험장에서 안 읽혀요. 이게 법문구가 좀 어렵게 써져 있고요. 시험장에서 이게 의외로 갑자기 또 안 읽혀. 긴장한 상태에서 보이는. 근데 평소에 좀 충분히 기본서를 많이 본 상태에서 요약서로 넘어가신 분들은 야,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 아, 요게 또 이렇게 있구나. 조금 생소해 보여도 이런 문구였지. 이렇게 잘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 문제를 많이 틀린 분들은 아무래도 기본서 회독이 좀 적거나 아니면은 요약서를 너무 암기식으로 봤을 때 새로운 포인트들이 오답으로 나왔을 때는 충분히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 문제도 기본기가 좀 탄탄해야지만 점점 좀 꼼꼼해지고 있거든요. 그 말 문제들은 좀 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주제 자체가 뭐가 쉽고 뭐가 어렵게 나올지 몰라요. 법인세가 올해 또 쉽게 나왔잖아요. 또 내년도에 또 법인세가 쉽게 나오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출제 위원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1차 시험을 그래도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법인세를 막 버려, 소부를 마스터하자 이런 생각보다는 법인세도 쉬운 주제 위주로 갖고 가보세요. 14문제주가 다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올해는 14문제가 거의 무난했고, 심지어 어렵게 나온 해도 최소 7문제는 정말 기본기 스타일로 좀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법서부 9기까지 해서 얇고 넓게 공부하는 걸 우선시 한 다음에 그게 된다면, 시간이 남았다면 2차 수업 같은 걸 듣는다든지 또 추가적인 학원 모의고사나 추가 어떤 컨텐츠 강의들을 들으면서 응용 주제로 넓혀가야지, 내가 소부는 그냥 딱 마스터하고 막 법인세 다 제끼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에는 우리 회계사 시험과는 맞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얇고 넓게 일단 공부하는 것이 선순위가 된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I형을 기준으로 이제 해설을 진행했고요. 해설 자료는 또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문제지는 회계사 기출문제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우리 금융감독위원회가 출제 기관에서 이제 공시한 사이트에서 무료로 또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바로 다음날 촬영하다 보니까 PPT로 제작할 시간이 없어서 문제지를 그냥 PDF로 잘 띄운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이 좀 흐릿하게 보이더라도 이제 인터넷 다 다운받으셔서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적 기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제 1번은요, 우리 역외거래 탈세가 심해졌죠. 그래서 역외거래에서 이런 이중장부 작성으로 포탈하면은 부정행위죠. 그럼 부정행위인데 심지어 역외거래야. 가장 긴 제적 기간인 15년의 제적 기간 두고 있죠. 10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로 상속세 포탈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재산을 등록해 놓으면 국세청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무제한 제척기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부과할 수 있다. 선생님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에 상속인이나 뭐 수중자가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재산가액이 이제 몇 억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돌아가셨잖아요. 뒤늦게 발견했지만 어떻게 보면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야 될 분이 이미 사망하셨어요. 그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한 때에도 적용한다. 사실 기존 회계사 1차에 나온 적이 있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빨리 읽다가 사망 놓쳤으면 2번 찍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종부세 제척기간 기산일은요, 성립일의 다음 날이에요. 성립일이고, 그 다음에 4번이 맞는 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4번이 이제 특례 제척기간 어떤 결정의 확정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해서 지방국세청장 어쩌고 결정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이제 특례 제척을 적용해서 어떤 심사 심판청 같은 어떤 청구기간에 따라서 또 이제 뒤늦게 세금의 변동이 일어나면
되면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례제 적용을 뒀고요. 공제세 의무 불이행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이 계산일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1번은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르세요인데 뭐 사실 설명드릴 게 없는 게 다 맞는 지문이에요. 허무하게도 우리 청산인의 이차납세물 한도, 청산인은 지가 뿌린 거, 그러면서 뭐 재산가액 측정하는 거 그날 현재 시가고요. 우리 한명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거두려고 부족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원분들이 이차납세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에 대해서 조세청을 부담하는 법인의 이차납세무도 재산가액의 지분율만큼의 한도로서 부과하는 거 맞는 질문이고요. 이차납세 부담의 양수인은요 최근에 개정돼서 특수관계인 또는 조세입히 목적으로 양수한 그런 자들만 양수인으로서 이차납세가 있었죠. 그래서 뭐 다 맞는 지문이어서 5번 체크하시고요. 우리 신고한 경정청구는요 우리 틀린 것만 볼게요. 시간상 틀린 것만 보시면요 우리 4번에 좀 날짜 규정으로 잘 안 내는데 기한 후 신고서 제출한 자가 이제 수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일부터 우리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는요 결정 기간 어떻게 보면 통지 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 통지 기한이 3개월이요. 3개월.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수의 세액을 결정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단순 2개월이 틀렸어요. 바로 밑에 있는 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5번은 경정 청구의 어떻게 보면 통지 기한이죠. 경정 청구는 2개월, 기한 후 신고는 3개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틀린 거고. 그다음에 4번은 굉장히 쉬웠죠. 이거 시험에 매번 나오는 주제여서 요거는 무조건 맞췄어야 돼요. 우리 심판 청구를 했을 때 뭐 각하, 기각, 인용 등의 처분을 하는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재조사 결정 처분이 떨어져요. 이 재조사 결정을 다시 처분청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이게 빨리 결정이 나면 좋기 때문에 이 행정청에서 내 의견을 받아들여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윗동네에서 이제 심사를 받겠다 한다면은 행정소로 가셔도 돼요. 둘 중 납세자의 선택인데 그럼 결국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본 거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도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어요. 이거는 사실 처음 보더라도 느낌적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에 어떤 중지 사유가 생긴다면은 중간에 중지를 걸어둘 수 있는데 이때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질문 검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지기간에 할 수 없다. 이것도 국기법 특강에서 이제 봤던 모의고사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법인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항상 시험에 나오는 손익귀속시기 문제죠. 그래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매출 할인 지문은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요. 우리 니은은요 최근 개정됐고 최근 회계사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우리 원래 미지급이자 처리가 회계 처리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허용이 됐는데 이걸 또 조세피 목적으로 1년 초과하는 장기 미지급금에 대해서 어떤 미지급이자를 이제 돈도 안 주면서 이자 비용을 털어버리는 이런 문제 특수관계 거래일 때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람의 송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맨날 나오는 거 장기화 팔면은요 원래 인도 기준이 원칙이야. 근데 회계약이 PV 현재 가치 쓰니까 그거 수용해줘. 그리고 자금 부담 때문에 회수기일 도래기준도 허용되는데 KIFRS 쓰는 중소기업은 이 현재 가치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자금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너 3월달에 신고 조정으로 회수기일을 바꿀 수 있어 해놨는데 중소기업 아닌 기업들은요 굳이 우리 정부가 왜 너희들을 지원해주지? 얘네들은 장부에 처음부터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썼으면 되는데 이렇게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신고 조정으로 회수기일을 바꿀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겠죠. 없다. 또는 이거는 중소기업이면은 된다 이렇게 나오던지. 그래서 틀렸고요. 우리 장기 할부 조건을 취득하면서 장기 미지급금이라는 채권도 현재가치 평가에서요 현재가치로 현할차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다. 현할차는 별도로 이자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기 때문에 1번이고요.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사소를 물어봤어요. 계산 문제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영 정상화 이행을 해약을 체결한 법인. 이런 법인은요, 우리 채무 출자 전환 시 채무 면책이 생겼을 때 입금 불사님의 과세이연한테 받을 수 있고요. 2월 결승을 공지할 때도 개정돼서 대기업 80% 받을 수 있는데 요런 기업들은 각사소의 100%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참고로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시면 좋고요. 세전순이익이 21만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양가로 4번에 매출 양가로 3번이네요. 매출원가가 누락되어 있어요. 당연히 법인세법상 입금 산입, 매출원가는 송금 산입, 이런 건 껌이고요. 껌. 여기서 좀 틀렸을 거라고 보여요. 이게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회사는
손익계산서상 판관비라는 비용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회사는 비용 처리한 거야. 근데 법인세법상 이게 성급비용이랬다는 거죠. 심지어 손익귀속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 내년도 비용이야. 내년도 비용인데 돈을 먼저 꽂아줘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만약 이게 법에서 허용된다면 야 올해 어떻게 하면 세금 줄일까? 내년도 임차료, 월세를 올해 다 주면서 올해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줄이자. 이렇게 자의적으로 소득을 구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급 비용은 송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선급 비용을 회사가 비용 처리했어. 송금, 불산입. 이렇게 국어로 읽어야 되는데 요게 뭐지? 선급 비용으로 회사가 처리했다는 건가? 이렇게 처리하면 잘했네. 막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는 손익계산서상 비용 처리한 것 중 손익귀속 시가 도래하는 세법상으로는 성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2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되어 있지만 세법은 성급비용이니까 송금밀산이 25,000원 유보 이렇게 돼야겠죠. 5번 때문에 1번에 단서가 있고요. 우리 문제 1번 그 머릿말에 모든 문제는 세부담체소를 가져간다. 요거가 있죠. 참고로. 그래서 A는 B은행에 대한 차익금 20만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특이하게도 우리 액면가보다 낮은 주식 발행했어요. 할인 발행 출시했어요. 할인 발행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 처리했다. 이때는 액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보는데 회계가 액면 금액 5,000원 곱하기 10주 5만원 초과한 금액 채무 면제로 잘 처리했어요. 세법상 세무 처리가 똑같아요. 일단 1차적인 세무적은 필요가 없는데요. 세법은 요 채무면제액을 힘든데 노력하려고 회생하려고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입금불산입에 과세이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의 과정에 따라 입금불산입 했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쉽죠. 우리 세법은 자기 주식도 양도성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요거 처분이익을 입금으로 과세해요. 그래서 입금산입 기타죠.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기 치시면요. 참고로 요거 계산기 치시면 17만 5천원 3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접대비 문제. 우리 접대비 문제도 물음을 항상 잘 읽으셔야 돼요. 일단 사업연도 1년에 중소기업 아닌 받고요. 그럼 우리 세법상 접대비 구하기 전에 한도에서 먼저 기본 한도 측정할 수 있죠. 중소기업 아니면서 사업연도 1년 1200만원. 송금불산이 세무조정. 손금불산이 세무조정 물어봤어요. 요거를 잘 읽으셔야 돼요. 먼저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150억인데 이 중 매출한이 30억은 차감되어 있다. 잘했네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제외된 항목이에요. 그래서 잘했고요. 법인세법도 이제 이건 기업회계에 따라 매출액 측정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매출액의 한도가 100억까지는 3천만 원이고요. 100억 초과는 어차피 밑에 뭐 자료도 있어요. 100억 초과는 0.2%. 그래서 요거 구하면 이게 얼마 나오지 이게? 4천만 원? 그래서 한도 구해놨고요. 우리 손익계산서 접대비는 7천만 원인데 문화접대비 경조금이 없고요. 그 접대비 내역을 봤더니 적격 증명서류, 뭐 세금 계산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3만 원에는 3만 원 초과는 잘했고요. 우리 영수증은 거래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3만 원의 소액 결제부만 접대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3만 원 초과 50만 원은 접대비로 인정을 안 하면서 일명 적격 증명서류 미수치,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하죠. 어쨌든 지금 물음에서는 송금불산입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50만 원 일단 찾아놨어야 돼요. 50만 원 찾아놨어야 되는 거고 손익계산서에는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있죠. 근데 적격증명서를 수치한 접대비래요. 즉 회계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데 세법상으로는 접대비였던 거지. 그럼 접대비 하에 우리 포함시켜야 되죠. 실질에 따라. 이 금액에는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막 술 먹고 개인적으로 막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이런 것들이 100만 원 있었대요. 요거는 개인적인 사용이니까 접대비가 아니죠. 송금 불산입을 하셔야겠죠. 접대비가 아니라 송금 불산입. 누구였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이사 상여. 벌써 송금 불산입이 150만 원 있어요. 그럼 요게 이제 접대비가 계산기를 치면 얼마냐 이게? 7,350만 원? 7,350만 원. 거기서 5,200만 원을 차감하니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2,150만 원. 그래서 송금불산이 기사사유출 흥분해가지고 2,150만 원 찾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시험장에서 3번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송금불산이 다 찾으라고요. 송금불산이 50만 원, 송금불산이 100만 원, 요거까지 다 고려해서 2,300만 원. 4번을 찍어야겠죠. 4번 2,300만 원.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서는 물음을 잘 체크해야 돼. 물음을 그죠? 우리 요런 훈련 잘 많이 했죠.
그 다음에 9번 문제라고 가볼게요. 9번 문제 감가상각비 문제네요. 먼저 KIFRS를 적용하지 않고요. 이제 23기에 순금벨산입 때는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취득원가 기계장치 1억이고요. 22기 기초 이렇게 할 때 22기 기초 22기 기초 감루가 6천이고요. 22기 기초 유보 잔액이 500만 원 있어요. 이때 22기 일단 22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면요. 1250만 원이고요. 상각 범위액이 1350만 원이래요. 그럼 시인 부족액이 100만 원이 나오는데 우리 22기 초 전년도부터 2월 돼서 넘어오는 유보가 5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요 시인 부족을 한도로 송금산입 100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되면은 23년도로 넘어가는 유보 잔액이 400만 원 있다. 요거를 구해놨어야 돼요. 우리 감가상각은 몇 년치를 물어본다라고 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는 선생님 그럼 몇 년치를 구하는 팁은 있나요? 유보 잔액이 나와 있으면 그 해는 안 구해도 되죠. 즉 22기 초라는 거는 21기까지의 유보가 있기 때문에 21기 감가상각 할 필요가 없고 22기부터는 하셔야 돼요. 23기를 구할 때도 유보 잔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유보 잔액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먼저 구해놓은 다음에 23기로 가보시면요. 23기에 23기 감가상각비가 1,500만 원 있고요. 이때 상각범위액은 직접 구하셔야 돼요. 우리 기계장치를 마지막에 감가상각법을 무신고했기 때문에 정률법 상각을 하셔야 돼요. 정률법 상각. 이때 자산 원가, 취득원가 1억 원이고요. 여기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회계상으로 구하셔야 되는데 우리 흥분해서 6천만 원 쓰는 사람 또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22기 초고요. 여기에 회계상으로 1250만 원이 덧붙여야지만 22기 말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7,250만 원이 되겠죠. 6천만 원에서 1,250을 더해야지만 전기말 회계상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고 거기에 세무상 유보 전기 2월 상각 부인액을 아까 100만 원 추인시키고 남은 400만 원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즉시상각 의제가 있나 봤더니 23기에 수선비로 계상한 기계장치에 자본적 추출액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주기적 수선비는 아니지만 금액 자체가 좀 경미하죠. 그래서 봤더니 600만 원 미만이면서 또 전기 미상각 잔액 7,550 요것도 7,550 안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똑같이 논리가 똑같죠. 여기 5%보다 작아요. 우리 전기말 회계상 장부가액의 5%보다 적은 수선비를 일명 소액수선비 600만 원 미만인 거 소액수선비 이렇게 판정해가지고 이 소액수선비는 금액이 경미하니까 직시상각 의제로 보지 말고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걸 우리 사법이 허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니까 감가상각비가 아니죠. 송금에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이크가 됐어요. 회이크가 됐고요. 1500에서 이렇게 고려해서 정률법 상각률 0.3 이렇게 때려버리면 이건 이 계산기 영역이니까 계산기를 좀 보시면요. 945만원 나와서 상각 부인에게 550만원 555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송금비싸립 555만원 유보 이렇게 되기 때문에 4번 이렇게 나왔나봐요. 4번 이렇게 나왔나봐요. 550만원 맞죠? 그리고 10번으로 가보시면요. 기부금이 올해는 말문제로 좀 출제가 되었네요.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일단 정답 위주로 볼게요. 법인이 현물로 기부할 수 있죠. 이때 현물기금 평가가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 개정된 문구네요. 우리 원래 지정기부금이라고 지칭했던 걸 올해부터는 일반기부금으로 바뀌었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기부한 일반기부금은요. 장부가액으로 측정하시면 돼요. 이게 특수관계인 주실 때는 시가와 장부가액 둘 중 큰 거를 평가하면서 그 차액을 마치 소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특수관계 아닌 자한테는 장부가액으로 비용출을 하면서 상대방한테도 이제 소득으로 안 보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런 쪽으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원래 기출에 잘 나온 주제여서 좀 쉽게 맞췄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감자시 의제배당 뭐 이런 거는 검으로 풀 수 있죠. 거의 기계처럼 탁탁탁 풀 수 있죠.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수입 배당금 입금 배상을 고려하지 마세요. 먼저 감자 대가를 한번 구해볼게요. 마지막 줄에 B는 23년 2월 달에 모든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20%를 한 주당 2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면서 감자를 갈겨버렸죠. 그 5,000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20%가 감자가 되었으니까 1,000주가 감자가 된 거고요. 한 주당 2만 원? 뭐 계산기 치면 2천만 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소멸주식 요게 그나마 어려운데
우리 항상 많이 한 거 있잖아요. 감자전 2년 이내에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가 있을 때는 이게 마치 현금 배당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얘를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면 이렇게 하죠.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며. 그래서 요 감자전 2년 이내에 과세되지 않은 주발초전입분 요게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가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얘의 취득가액은 0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0이라고 한다. 근데 요게 1000주니까 500주가 이번에 더 소각됐다는 건데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소각되냐? 평균법, 균등한비율로 소각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평균법을 쓰려면요. 평균법 단가를 구해볼게요. 2000주는 9,500원을 주고 취득했고요. 2,500주는 액면가로 취득해야겠죠. 우리 이익준비금을 자본금 전입해서 받는 무상주는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로서 액면가액만큼 입금 산입되면서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5,000원. 요거를 4,500주로 나누시면은 평균법 한 주당 단가가 돼가지고 7,000원이 나오나봐요. 7,000원이 나오네요. 7,000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싹싹싹 이제 해보면요. 이게 350만원이 나와가지고 2,000만에 350을 뺀 1,650만원. 1,650만원 정답은 5번.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거고, 얘도 기존 기출 문제만 잘 풀었더라도 숫자만 바뀌었다. 그리고 얘도 굉장히 쉬웠어요. 단순 연도 문제였어요. 우리 이번에 우리 화폐성 외환사서 부채평가 방법은 마감일 환율 또는 그냥 뭐 종료일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취득일 발생 환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평가를 할지 말지 회사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걸 한 번 신고했으면 어때는 자기가 유리하고 어떨 때 안 유리하고 이런 거 해서 자주자주 바꿔가지고 손익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 계속 적용 원칙이 들어가요. 다만 5년간 계속 적용하셔야죠. 신고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가 아니라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3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기출문제와 숫자만 바뀐 굉장히 무난한 문제였어요. 재고자재에 대한 세무적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내려가 보면 총으로 잘 하고 있었는데 23기부터 후입으로 재고자산 변경신고를 했는데, 우리 변경신고 기한이 종료일 3개월 이내까지, 3개월 이전까지, 즉 10월 1일 전까지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10월 20일에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 의무 변경이 되죠. 우리 의무 변경할 때는 회사가 계산한 게 15만원인데 세법은 당초 잘한 신고가 총평균법과 선의선출법, 무신고시 평가 방법이 선의선출 방법 중 큰 거 25만원, 당연히 선의선출법이 더 크기 때문에 입금산입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35만원으로 기록했는데 얘는 심지어 밑에 총평균법으로 잘하다가 23기에 신고도 하지 않고 후입으로 바꿨대요. 의무변경 사유가 돼요. 의무변경 사유. 맥스, 얘도 잘 신고한 36만원과 무신고시 선의선출법 37만원 중 큰 거 37만원 더 크니까 입금산입 2만원. 근데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착오로 과대 계산했을 때는 의무평가로 안 보기 때문에 차이 나는 금액만 수정하시면 돼요. 우리 총평균법으로 하던 거를 과대 계산했다. 총평균 바꾸려면은 25만원을 20만원으로 바꾸려면 5만원만 감액하시면 되죠. 5만원만. 그래서 마이너스 5만원. 요 세무조정을 잘 찾은 것은, 참고로 이걸 갑자기 순액으로 2번을 찍으시면 안 되는 게, 각사소에 미친 순 영향을 물어보지 않았죠. 그래서 가산수정, 차감수정 이렇게 답안지에 따로 있으니까 입금산이 12만원, 송금산이 5만원 이렇게 각각 하셔야 돼요. 각각. 그래서 5번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14번이 그래도 좀 까다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14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 즉입이자, 송금밀산이 세무정으로 각사소에 미친 순영향이야. 이거는 각사소에 미친 순영향. 전기세무정 잘했고, 그래서 일단 A가 특수관계인들한테 작년 5월에 대여했어요. 가지급금이죠. 대여기간 3년이기 때문에 23년도 말까지도 계속 대여한 상태고요. 이때 이자 수익을 전에 장부 계산했는데, 우리 갑의 특수관계인한테는요 이자율이 없어. 그냥 이자를 안 받기로 했나봐요. 꽁투를 빌려주나봐. 회사가 받은 이자가 없고요. 그럼 이제 갑부터 구해보면 3천만원 곱하기 어차피 적수로 구하면은 요렇게 되죠. 그래서 365를 사실 생략하셔도 돼요.
우리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요거 구하는 게 핵심이 있죠. 우리 이 사람이 대여 당시에 빌리고 있었던 차입금의 이자율 요걸 통해서 인정이자인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구하는데 요게 다시 당기면 이제 차입금과 지급이자 내게 주어져 있으면서 특수관계는 없었고요. 22년 3월 7일 3월 7일부터 대여하면서 이게 중간에 뭐 변동됐다 말 없으니까 올해 말까지 유지대가 된 거죠. 그럼 얘가 빌려줄 시점이 5월 6일인데 차입한 시점이 그 전에 있으니까 이게 다 대여 시점에 있는 차입금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다 대여 시점에 있는 차입금인데 갑자기 기업금의 자금 대출이 있으면서 이거는 제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들 수 있는데 인정이자 구할 때는 내가 빌려서 주고 있는 만큼 상대방한테 받아와라니까 기업금의 자금 대출 이자를 제외시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지급이자 송금비세 공할 때 그래도 이거 어음 같은 거 부도음 같은 걸 대신해서 국가가 만들어준 원재료 상품인데 요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막 추정으로 막 이자 부인하고 이런 건 좀 그러니까 지급이자 송금비세입에서는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제외가 인정이자에서는 뭐 제외된다는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포함해서 가중평균 차입이자 여기다 구해보죠. FM대로 구하면 6억 곱하기 8%의 이자 9억 곱하기 10%의 이자를 차입금 잔액으로 나누세요. 요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거고요. 계산기를 때리면 9.2%. 요게 9.2%예요. 9.2%. 그래서 365 생략해서 3천의 9.2%가 276만 원. 입금산입. 뭐 특수관계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입금산입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을한테 준 거는요. 이자가 있어요. 이자가 실제 수령한 게 있었고 회사가 전액 장부에 계상했다는 표현도 있으니까 이렇게 4천만 원 곱하기 얘도 대여 시점과 지금 다 차입금 변동이 없으니까 가중평균 차입이 똑같아요. 참고로 당좌 대출자 10%는 페이크예요. 일단 회사가 금전대차를 당좌대출로 하겠다는 당좌대출인데 시가를 신고 안 하면 가중평균 차입이자의 원칙이기 때문에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쓰는 거예요. 혹여나 세부담 최소화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중평균이 낮죠. 그래서 9.2% 곱하기 마이너스 320만 원 이렇게 해보시면은 참고로 이게 48만 원이 나오는데 이때 주의하실 게 현저한 이검토라는 거 하셔야 돼요. 현저한 이검토. 그래서 시가와 요 48만 원이 3억과 시가가 요거죠. 시가가 이게 얼마 나오지? 참고로 320인가봐. 4천에 9.2% 곱하기 5%. 뭐 요런 이제 차이를 한도로 요게 더 클 거예요. 요게 더 이제 클기 때문에 현저한 검토를 안 해도 되겠죠. 현저한 검토를 안 해도 된다라고 되는 현저한 했는데 거래가액에 차이가 많이 나서 입금산입이라는 결론에 이르른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차입금 이자가 발생하면 차입금으로 가지급금으로 빌려줬다라고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자를 부인해야 되는데 지급이자 중에서 이제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를 제외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 지급이자 9천만 원 곱하기 원래 차입금 적수는 9억 곱하기 365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지금은 요거를 뭐 이자 비용 나누기 연이자 곱하기 365라도 괜찮아요. 차입금 곱하기 지금은 어차피 1년 내내 차입한 상태로 보이니까 365 곱했고요. 가지급금도 작년에 빌렸지만 23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23기에는 차입금 변동이 다 없었죠. 가지급금 변동이 없었죠. 그래서 4천이지 3천 곱하기 365 4천 곱하기 365 다 365를 사실 약분해서 구하셔도 돼요. 그럼 요게 10이 되면서 7천을 10으로 나누면 700만 원에 부인돼요. 이건 계산기 안 쳐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700만 원이 지급이자 송금일산이 되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뭐 300 얼마 나오겠죠. 300 얼마야 이게 310 얼마네? 24만원? 323만원.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요것도 항상 이렇게 324만원만 있잖아요. 근데 700만원까지 더해서 1024만원이 정답이에요. 1024만원. 인정이자 지급이자를 모두 합친 세무조정이 각사소에 미친 순영향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요게 좀 굉장히 그래도 난이도가 있었다. 그리고 퇴충연축으로 가볼게요. 퇴충연축 가보시면요. 이거는 왁구 딱딱 그냥 이해 안 돼도 대충연축은 그냥 왁구 딱딱 넣으면 그냥 답이 뿅 나와버려요. 대충부터 회사의 퇴충 T 계정을 보시고요. 기초 그 다음에 여기 감소, 증가, 기말 감소된 금액이 4천만 원이고요. 아마 이제 퇴충 설정하면 한도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회사에서도 퇴충 설정 안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말에는 1,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윗줄에
퇴충의 기초잔액 세무상 분액이 2천만 원 있었다라고 하니까 세무상 퇴충은 3천이었다는 거죠. 이게 유보야. 이게 유보. 근데 연충도 한번 분석해보면, 연충도 똑같이 분석해보면요, BT 유보. 연축은 여기 마지막 줄에 신고조정회에서 연축을 송금 산입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회사들이죠. 빵빵빵빵 걸려가지고, 그래서 작년까지 신고 손입한 이제 4천만 원에 세무상 연충이 있어요. 세무상 연충. 네, 요 표현이 이제 가장 핵심이네요. 여기 위에 단기 중 종업원 갑과 을이 현실적으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줬는데 회사는 아무래도 장부에 연충을 계상하지 않다 보니까 퇴충과 상계를 해버렸죠. 퇴충과 상계를 해버렸는데 우리 갑 같은 경우에 3천만 원의 어떤 퇴충은 A가 현금으로 내부 자금으로 준 거예요. 이거 내부 자금으로 줬을 때는 퇴충으로 준 거고요. 연금 우정자산 외부에 쌓은 돈으로 줬을 때는 세법은 연충과 상계해야 되는데 회계가 다 퇴충과 상계해버린 거야. 우리는 1,000만 원은 연충해서 나가야 되는 거고요. 3천만 원만 퇴충해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세무조정하면은 요거는 어차피 양편조정이 나와요. 그죠? 참고로 얘는 송금 산입됐던 게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송금 불산입됐던 게 송금 산입되니까 1,000만 원 어차피 각사수에 미친 영향이 퉁쳐져요.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쓱 넘어가셨어야 되는 거고, 요게 어차피 지금 퇴직금 전환금이었으면 세무상으로도 한도가 0%에서 0이 돼가지고 기말 퇴충 잔액이 0이 됐어요. 기말 퇴충 잔액이 0. 그 상태에서 이 한도를 구하셔야 되는데, 한도가 추계액 기준으로는 맥스가 일단은 일시 퇴직과 보험 수리 중에 좀 큰 게 9,500이죠. 거기에서 세무상 퇴충 잔액이 0이 됐어요. 사라졌고요. 외부에 쌓아둔 돈의 기말 잔액이 9,700 있어요. 더 작은 9,500만 원을 최대 기말에 남아있는 연축으로 잡을 수 있고요. 이 전까지 3천만 원의 연축이 남아있다 보니까 추가로 올해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6,500만 원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송금 산입으로 새로 집어넣기 때문에 정답은 송금 산입 6,500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각사수에 미친 영향이 마이너스 6,500만 원 2번이 되겠죠. 2번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나왔던 거랑 무난하게 똑같이 이제 숫자만 바뀌어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손금 대손충당금도 말문제여서 그냥 후다닥 넘어갈게요. 대손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고법인이 합병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합병된 현재 채권은 승계하기 때문에 채권에 딸려있는 대손충당금은 같이 승계하는데, 이때는 적격 합병 여부에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예요. 이거는 사실 기출문제만 그냥 외웠어도 맞출 수 있는 굉장히 난이도 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부계부는 옳은 것이니까 조금 받아놓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내고법인 A가 어떤 독점법에 따라 이런 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어떤 과점 계열사 집단에 있는 법인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1번이 맞아요. 험하게도 1번이 맞고요. 특수관계인이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행위도 내가 특수관계인이 내야 될 돈을 대신해주면서 혹시 비용 처리했을 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게 되겠죠. 그래서 인정된다고요. 내고법인의 30% 출자하고 있는 내고법인은 다시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가 되는 거고요. 우리 부계부에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데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감정가를 쓸 수 있어요. 감정가까지 없으면 상증세법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4번은 틀렸고요. 요거는 괄호가 틀렸어요. 우리 불공정 합병 같은 것도 부당행위에 해당되는데 분할합병을 포함한다예요. 항상 괄호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18번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사실과 다른 세액공제 합계액으로 구하세요. 우리 재해손실세액공제부터 구해볼게요. 재해 상실 비율이라는 걸 구하셔야 되는데, 먼저 사업용 화재 내용에서 화재 전 건물 차량 운반구 5억 원이 있었어요. 화재 전에 5억 원이 있었어요. 이번에 화재로 1억 4천이 털어졌죠. 1억 4천 털어졌어. 근데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 수령했지만 재해 손실세공제선 고려하지 아니한다. 항상 나왔던 포인트고, A가 보관하고 있던 이 표와 달리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새로운 자료예요. 이렇게 건물 차량 운반거란 표현이 없으니까 타인 소유 자산이 새로 있는 거고요. 요 1억 원이 건물 화재로 인해서 전액 상실이 되었대요. 이제 건물 안에 있는 타인 소유 자산이 상실로 된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고 별도의 자산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요게 좀 문제상 좀 그래도 해석이 어려웠다라고 판정이 되고요. A는 변상 책임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상실 전 자산이었고 상실된 가액에 전액 상실했으니까 1억 원이 다 상실된 거죠. 그래서 6억에서 2억 4천, 6, 4, 24, 40%죠. 재해상실 비율. 재해손실공제는 재해상실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요건 충족했고요. 그때 재해손실세공제는요,
일단은 잔액계나 한도를 잘 찾아야 돼.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분식회가 나오니까 일단 건너뛰고요. 여기 밑에 올해 사업연도 법인세 자료가 있고요. 우리 제2발생현재 미납된 법인세가 없었고 수정신고를 통해서 납부할 세액도 없었대요. 이때 산출세액에서 다른 세법에 따라 공제 감면받은 세액을 빼야 되고요. 우리 유일하게 가산세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제2손실세 공제인데 모든 가산세가 아니라 납부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예요. 이 가산세를 꼭 표시로 추정하면 원천징수 납부 이런 납부 신고 관련된 가산세는 공제 혜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6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재상실 비율 40%를 곱해보세요. 그럼 2억 276의 40% 암산이 어려운데 요거는 좀 컨닝해서 예상기를 만약 치셨다면 110.4. 그래서 또 정답에 흥분해가지고 110.4 이런 거 2번 찍으면 안 돼요. 물음에서 사실과 다른 세 군데로 모았고요. 요거는 굉장히 쉬운데 시험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까먹었을 것 같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줘요. 원래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많이 일부러 내놓고 우리 회사 과다 이익이 많아요, 실적이 많아요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 공시를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법에서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주는데 다 세액 공제해주면은 이제 규제가 약하잖아요. 20%밖에 안 해준다고 했었죠. 40% 곱하기 4천만 원 곱하기 20% 800만 원. 그래서 110.4 더하기 800만 원. 정답은 118.4. 3번을 찍으셔야 돼요. 3번을. 그래서 요것도 좀 생소한 주제여서 좀 이제 정답률이 낮을 거로 좀 판단이 되고요. 우리 19번에 청산소득으로 가볼게요. 우리 청산소득 법인세 같은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쉬우니까 정답만 볼게요. 우리 이번에 항상 우리 법인세 신고 같은 건요, 소득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게 소득이 없다라는 거를 국세청이 네가 계산한 게 진짜 맞는지 사후 검증을 계속 하셔야 돼요. 5년이라는 지적기간 안에 혹시 조사해봤는데 알고 보니 소득이 있었어. 얘가 계산했을 때 소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국세청이 봤을 때는 소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신고 의무는 두고 있어서 청산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하지 아니다. 이게 틀렸고요. 굉장히 이것도 쉬웠고. 이제 소득세로 한번 넘어볼게요. 소득세로 넘어와서 금융소득 한번 이렇게 풀어보죠. 이자, 그로스업 X, 그로스업. 그래서 이거는 원천징수가 된 것들, 원천징수가 안 된 것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이렇게 나눠볼게요. 왜냐면 출배가 있어요. 그리고 이익준비금 자본금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는요, 그로스업 배당소득이고요. 현금 배당 당연히 그로스업 배당소득이고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도 당연히 그로스업 현금 배당이고요. 직장공제 초과 발행하면 무조건 분리가세니까 지키시고요. 법원 보증금이 적어도 무조건 분리가세이자니까 지키시고요. 그럼 이제 2,500만 원.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사업소 성격이 높다 보니까 2천만 원 판정할 때 제외시키죠. 그래서 요 2,500만 원이 종합과세가 되니까 그로스업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로스업 금액은 2천만 원을 다시 한번 초과한 금액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11%. 그래서 2,555만 원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죠. 요거까지 더해서 3,155만 원. 5번을 이렇게 찍었어야 돼요. 이렇게 흥분해서 출자 공동사업 빼버리면 3번이라는 다시 킬링 보기가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급하다고 막 빨리빨리 불다가 보면은 이런 것도 체크하고 그래요. 근데 항상 되게 침착해야 돼. 이게 훈련을 엄청 평소에 이거 훈련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도 틀려보고 저렇게도 틀려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도 틀려봤으니까 저 출자 공동사업 넣어야지 이렇게 해서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도 조금 단순 암기사항인 게 사업자가 납세조합이라는 조직에서 주로 이제 영세한 전통시장의 어떤 농축수 판매업자들 이런 분들의 세금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데 요분들의 어떤 세금을 대신 계산해서 징수하면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조합 공제로서 빼주고 있거든요. 대신 한도가 상수됐죠. 한도가 연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암기사항이고요. 한 몇 년 뒤에는 폐지될 예정이 있어요. 폐지될 예정. 이제 세금 신고 잘하니까 이거 혜택 줄 필요 없다 하면서 납세조합 공제가 한 2년 3년 뒤에는 삭제될 예정이 있어요. 22번으로 가보시면요. 근로소득 총급여, 요거는 단순 거의 더하기 문제죠. 참고로 핵심은 중소기업 아닌 종업원, 임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급여 넣으시고요. 잉여건축원 상여는 결의를 수입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작년 소득이 있죠. 우리 식사대는요, 올해 20만 원까지 올랐는데 얘는 어차피 월 식사를 주고받고 있어요. 식사 주고받는 상태에서 식사대는 전부 과세죠. 직무별명상은 연 500비과세.
주택 구입 소유된 자금 어떻게 보면 이게 그나마 킬링이었는데 이게 중소기업 종업원만 비과세대 받을 수 있죠. 중소기업 아닌 상태에서는 과세고요. 사택 제공이랑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추가 근로수당은 이분이 영업사원이요.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고요. 전에 마지막으로 자녀 학자금도 무조건 과세죠. 본인 학자금이 업무와 관련돼서 이제 내부 규칙에서 6개월 이상 교육기간이면 반납 조건이 있을 거 그런 거면은 뭐 비과세 때 받을 수 있는데 자녀 학자금은 일시상초 과세예요. 근데 이게 또 사내 근로 복지기금 이런 데서 받으면 비과세 때 받기 때문에 A 회사 내부 교육에서 그냥 받았다라고 나왔으니까 과세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기로 다 치면은 3,700인데 해설에 4,700으로 제가 오타 내버렸거든요. 3,700이 맞아요. 3,700 3번. 그리고 연금수도 굉장히 쉬웠어요. 이런 거는 그냥 줍줍 문제잖아요. 연금 계좌에 인출된 금액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연금 수령이 먼저 인출, 외수령은 늦게 인출, 세금이 많이 내는 게 늦게 인출, 적은 게 빨리 인출 이렇게 되는 거. 외우기 힘들면은 4글자가 먼저 인출, 외수령 5글자가 나중에 인출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죠. 그죠? 너무너무 쉬웠고 양도소득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 양도소득 금액으로 오른 것은 미등기 아님 토지고요. 일단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쓰시면 돼요. 우리 특수강의 아닌 자한테 8억에 팔면 8억이 그냥 실거래가야. 8억이 그냥 시가죠 이게 뭐. 17년도 뭐 모르는 사람한테 샀는데 실제 거래가액이 지금 확인이 안 되나 봐요. 그때 자본적 지출 중개수수료는 페이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때는 추계 방식으로 넘어가서 매가만기 쓰셔야 되죠. 근데 매매사례가 감정가가 없으니까 환산취득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세요. 양도당시 기준시가 6억 분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 2천 그럼 6, 7에 42, 6, 7에 70%인가? 5억 6천인데 이때 기타 필요비는 계산공제를 쓰셔야 돼요. 계산공제. 그래서 3번이 회의구고요. 우리 회계사 기출 문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율 같은 거 주고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죠. 계산공제를 3%다. 요것도 5억 6천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그래서 계산기 치면 차익 나오고 그러면 이제 차익이 얼마 나오냐면요. 차익이 넘어가 보자. 227.4 227.4 우리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빼야지 양도소득급이에요. 250 빼면 안 돼. 250 빼면 가표니까. 요때 뭐야 이거 공제율도 줘버렸어. 우리 연당 2% 공제해준데 실제 이제 세보면은 6년 이상 7년 미만이에요. 그래서 227.4에 12%. 실제 계산기에서는 227.4 곱하기 88%를 치시면 되겠죠. 그게 200.112.0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번 체크하시는 거고요. 얘도 평소 양도소득 주제 자체는 어렵지만 평소 양도소득 난이도에 비하면 평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득공제도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합계를 물어봤어요. 참고로 본인 답은 남성이기 때문에 부녀자 혜택 못 받아요. 본인 일단 되고요. 배우자도 이자소득 분리과세로 빠지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서 되는 거고요. 모친은 60세 이상이면서 전통주 제소득이 있는데 수도권 밖에서 전 1200만 원 이하의 전통주 제소득은 비과세죠. 우리 비과세는 소득 판단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도 부양가족으로 들어오시고요. 우리 아들 20살까지 돼요. 소득 없고요. 딸 당연히 20살 이하 소득 없으니까 되고요. 그래서 5명이니까 150 곱하기 5명 750만원. 근데 추가 혜택 따질 때 먼저 배우자가 있으니까 뭐 한법 혜택 못 받고 모친 경로자 혜택 받을 수 있겠죠? 잘 보시면은 여기 딸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 200만원. 그래서 300만원의 추가 혜택 받으면 인적공제는 1,050만원. 인적공제 1,050만원. 근데 우리 근로자분이니까 당연히 건보료 된 게 있을 거고요. 갑이 납부한 건보료 250만원. 요것도 받을 수 있겠죠.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웠던 게 우리 무주택 세대주고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대출 받은 거죠. 일명 전세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 갚은 거를 이게 갑자기 까먹을 수도 있는데 40%인데 올해 참고로 개정돼서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개정 전에 한도가 300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개정된 내용은 몰라도 어차피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한도 내의 금액이니까 200만원 공제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은 1,500만원 3번 이렇게 나오네요. 1,500만원 3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시험에 잘 안 나왔던 이런 전세자금 대출금이 갑자기 나왔을 때 한도는 갑자기 뭐였지? 또 청약이랑 갑자기 헷갈리면서 막 240만원 한도 막 이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엉망진창 될 수 있어가지고 그나마 까다로웠다 이렇게 했고요. 대체소득 또 단순 날짜예요.
우리 거주자가 퇴직금 받고 60일 이내에 다시 연금 계좌에 입금하면요, 이미 원천징수 수령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죠. 일명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의 퇴직금은 나중에 연금이나 연금을 수령, 어쨌든 계좌에서 인출할 때까지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원천징수를 이미 당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 뭐 90일이 아니라 60일이에요. 너무 단순 날짜 오답이었죠. 그 다음에 27번도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5번에 우리 아까 청산소득이랑 똑같아요. 매매업자가 부동산 팔면은 예종 신고하는 것처럼 달의 말에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했을 때도 구세청이 다 관리해야 돼. 얘가 토지 팔았다라는 사실을 보고 실제 그 계산이 정확한지 사후 검증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하지 않다, 이게 틀렸고요. 기타소득, 종합과세 대 기타소득 체크. 종합과세. 먼저 공익사업과 관련하는 지역권은요, 부동산 임대업이죠. 제끼시고. 복권당첨금 올해 개정됐죠. 200만원까지 과세 치저한데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분리가세요. 무조건 분리가세. 상속받은 저작자, 외의자가 저작권 양도하면 기타소득이고요. 얘는 의제경비가 허용이 안 돼요. 실제경비 그냥 빼시는 거예요. 실제경비 200만원. 전국 요리대회에 참여하셨어요. 마스터 셰프 코리아 이런 데 나가신 거죠. 400만원에서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이런 상금들은요,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해주고 있어요. 400만원 곱하기 1-80%. 그럼 20%가 곱해지니까 80만원이고요. 직무말면공상금은요, 퇴직을 해버렸죠. 500만원까지 비과세죠. 500만원까지 비과세. 기타소득이지만 일시적인 외부 특강료, 일시적 인적용역이죠. 필요경비 60%를 최소 의제해주고 있죠. 그러면 80만원 이내에도 360만원 1번 찍으시면 돼요. 360만원. 사실 원래 나왔던 포인트, 새로운 포인트가 뭐 요리대회 상금? 근데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다 우리가 많이 봤던 거니까 거의 새로운 논제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좀 또 까다로웠던 게 소득세는 결손금, 이월결손공제 문제. 그래서 결손금, 이월결손 공제한 다음에 23년도 종합소득 금액을 구해보세요. 부동산 임대형은 상가 임대업이래요. 주택이 아니래요. 먼저 22년도부터 구해야 되는데, 참고로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요, 합쳐서 2천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800만원 그냥 페이크야. 빼면 페이크고요. 참고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모두,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모두 결손금이 떴는데, 우리 부동산 임대업은 아무래도 이제 불로소득이다 보니까 이게 차입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이러다 보면은 가공에 결손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소득 공제가 안 되고요.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년기 2배인데 2배에서 못 가, 어차피 2천만원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여기다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시험장에서 마치 이렇게 풀었으면 괜찮다는 거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요거를 이렇게 근년기 2배 순으로 까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2,500만원이잖아. 2,500만원. 그러니까 요게 500만원이 이월되는 거야. 이월결손금이. 상가 것도 이월되고 부동산 임대업 것도 이월되고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하니까 못 가죠. 그리고 23년도도 결손금, 이월결손 동시에 했을 때 결손금부터 까는 거죠. 결손금부터 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2천만원 초과분도 제한 없이 공제하는 것을 한다 라는 단서만 읽어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먼저 요거 실수 포인트, 사업소득 내에서 통산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일반 사업소득의 3,500을 부동산 임대에서 먼저 까세요. 이렇게 부동산 먼저 까세요. 2천만원 남아있는데 근로 까고요, 연금 까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까지만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어요. 2천만원까지 못 가니까. 여기는 이제 2천 넘는 구간이 돼버렸으니까 공제 혜택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500 까시고, 여기서 500 까시고, 여기서는 그럼 남아있는 게 1,500, 500, 600 더하면 2,600만원이고요. 500 더 까면은 3,100만원이니까 400만원 더 깔 수 있어요. 400만원. 그래서 결손금 공제 먼저 하시고, 그러면은 이자 소득은 2천만원까지는 못 건드리니까 2천만원이 남아있는데, 우리 요 500만원 일반 사업소득 2월 결손금을 다시 배당소득에서 공제해야겠죠. 이제 배당소득에서 공제를 하면은 1,600에서 900을 까니까 750만원. 그래서 2,750만원이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손금 까고 이월결손금 까고, 근데 이자 2천만원까지는 못 가고, 그러니까 이자 배당 합쳐서 2천만원까지 못 가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소득을 못 가고,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노랭이에 있는 사례랑 사실 똑같아요. 노랭이에 있는 사례랑 똑같고요. 대신 숫자만 바뀐 거죠. 숫자만 바뀐 거다. 그래서 요거 실수만 안 하셔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었고요. 이제 부가세로 넘어올게요. 조금만 힘내세요. 총괄납부란 사업자 비교해서 옳은 것은 있는데, 우리 총괄납부 사업자가 신청하려면 개시 20일 전,
개시 20일 전. 근데 개시 후 20일에서 틀렸고, 종된 사업자 신설하면은 종된 사업자 세무서한테 변경 신청 제출하는 거예요. 주된이 틀렸고요. 우리 세금 이하에서 안 끊고 판매 목적 타설자 반출하는 것은요, 제외 공급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총괄납부 사업자가 이미 한쪽에서 납부가 이루어져요. 자금보다 문제가 없어요. 애꿎게 세금서 끊으면서 막 공급으로 보면은 더 번거롭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실수로 세금서 끊으면은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급없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업자들인 사업자는요, 본점에서 모든 것을 다 이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납세지가 본점이 돼야겠죠. 지점이 될 수가 없어요. 총괄납부랑 비교하시는 거고, 5번이 맞아요. 사업자 단위를 포기했을 때 내가 총괄납부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저 사업장 단위로 원칙대로 그냥 사업장별로 할래요. 둘 중에 하나로 갈 수 있어요. 적법하게 포기했다면 포기일이 속한 다음 가생부터 각 사업장별로 하거나 총괄납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우리 영세에서 옳지 않은 거 전담 보시면요, 우리 몇몇 영세율은 반드시 외화획득 장려 목적으로 대금을 이제 원화로 받은 것을 외화로 받은 것을 원화로 받아가는 그런 요건들이 있거나 어떤 기획재정부용으로 정하는 어떤 특수한 대금 형태가 있었을 때만 영세 혜택 받을 수 있는데, 좀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표현이지만 1, 2, 3, 4는 많이 봤을 거고요. 우리 관광 산업을 또 지원해주고 외화획득 장려하고자 이런 관광 알선 요역은 대금 수령 요건이 참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외화 대금 요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금 수령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를 적용한다. 요게 틀렸어요. 요게 참고로 틀렸어요. 우리 면세에 관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우리 기억은 주택 임대 사업은 부가세에서 면세예요. 면세에 맞는 지문이고요. 우리 도서, 신문, 잡지, 광고 이런 거 다 면세인데 광고가 과세죠. 그래서 광고도 면세한다. 이래서 틀렸고, 우리 은행업은 면세지만 은행업과 관련이 없는 은행업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판매 대용은 과세죠. 그래서 틀렸고요. 우리 공익법인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만 면세기 때문에 유상공급도 면세한다. 이 표현이 틀렸고, 사실 미음이 생소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기억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미만 찾더라도 이제 다른 거 니들이가 틀렸다는 것만 알아도 정답을 일단 찾을 수가 있었는데, 참고로 관세가 면제되는 부분만큼 부가세도 면제돼요. 부가세는 관세 과세된 이유가 과세되니까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세도 면제되고, 관세가 일부 면제되면 그만큼도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죠. 그래서 기미 2번이 맞아요. 2번. 네, 미음은 몰라도 정답 맞출 수 있었다.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 23년 이게 일반 과세자 매입세액 공제를 좀 물어봤어요. 먼저 원재료구입 1억 천에는 꼭 표시로 내려가야 돼요. 실제 공급가액은 1억 원이나 착오로 1억 천으로 기재됐대요. 이게 착오로 기재된 부분은요, 사실과 다르게 보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불공제된 금액은 다른 부분만 불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1억 원의 10% 1,00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고요. 접대용 물품은 부가세에선 불공제죠. 당연히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작업법 사업관련성이 있잖아요. 200만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우리 건물과 철거 비용은 샵2 내려가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산 뒤 토지만을 사용해서 건물을 철거했다. 그럼 이제 건물 원가, 철거 원가는 다 토지 원가로 산입이 돼요. 그래서 토지 원가 관련된 거는 불공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요거 다 불공제고요. 참고로 신용카드 매출 정보가 원래는 공지됐는데,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우리 신규 간이사업자는요, 영수증을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영수증 발급 간이사한테 받은 신용카드 정표는 매입세 공제 증명서류가 안 되죠. 그래서 불공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1,200만 원, 허무하게도 1,200만 원이 정답이에요. 1번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도 유일하게 틀렸다라고 했던 게 34번 문제였어요. 어우, 지금 봐도 소름이 끼치네요. 일반 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매 23년 1기 부가세자료이다. 확정신고 시 차가감 납부세액을 물어봤어요. 먼저 매출세액을 구해보죠. 공가에 6억 원 있고요. 10% 곱하면 6천만 원의 매출세액이요. 이 중 신용카드 발행 금액 4억 4천이 있어서 나중에 1.3% 하신 분들이 있는데, 미리 한번 설명해보면요, 요거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만 해줘요. 이때 법인사업자 제외, 개인사업자 중에서는요, 작년 부가세가 6개월 단위 과세가 짜고 있는데, 이때는 작년 매출이 10억 초과하면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잘 내려가보시면 여기 양가로 3번 기타들을 3번에 작년에 1기 매출이 5억, 2기 매출이 7억이어서 합치면 12억이에요. 못 받아요. 신용카드 발급세액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된다라고 머릿속에 간주시키면 안 된다고 했었죠.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 언제가 못 나오게 나올 거예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요건 줘서 대상자 아니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속으시면 안 돼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그 포인트예요. 작년 매출에 12억이니까 신용카드 발급세액 공제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여기서 한번 많이 틀릴 거예요. 여기서 많이 틀릴 거고, 두 번째로 요거 거래처에 대한 330만 원이 회생기의 인가결정에 따라 2월 1일 회수부로 판정인데, 1기 부가세 중에서 1기의 대손이 확정됐기 때문에 올해 뺄 수 있네. 330 곱하기 110분의 10.
이렇게 해서 정확히 틀렸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대여한, 이게 대여금이었어요. 우리 부가세는 재화 용역과 관련 없는 일반 돈에 빌려준, 이거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진짜 희대의 페이크죠. 하필 330, 사실 대여금에는 부가세가 없어. 근데 금액이 하필 330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대여금은 대손수색 공제 대상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희대의 페이크, 대손수색 공제를 못 받는 거 잘 읽었어요. 대여한 이게 이제 킬링이었고, 요거는 22년 1개 대손수익을 받았다가 다시 회수했죠. 회수한 금액을 다시 매출세액에 더하셔야 되는데 440 곱하기 110분의 10. 요거는 회수한 금액이니까 다시 매출세액에 더하는 거죠. 그래서 6,040만 원이 매출세액 총계고요. 두 번째, 1기 매입 자료에서 당연히 매입세액의 출발점 일반 매입세 2억 곱하기 10%. 그리고 면세농산물 5,400만 원은 여기에 의제매입세 공제율 108분의 8이며 한도 내 금액이다. 한도 고려하지 말래요. 그냥 5,400에 108분의 8 때려버릴게요. 그러면 요게 2천만 원이고, 요건 참고로 얼마 나오지? 요거는 이제 계산기를 잘 치시면요. 계산기 잘 치시면 400만 원. 그래서 여기까지 잘 고려하면은 3,640만 원이 납부세액이 나요. 납부세.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아까 신용카드 발급세 구제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고요. 예전 고지세. 이 사람 개인 사업자여가지고 예전 고지 받아가지고 이미 낸 거 있나봐요. 그건 빼줘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어떤 킬링 또 포인트가 있냐면 이분이 전자신고 방법에서 부가세를 확정신고하기 때문에 전자신고세 공제 10,000원을 또 공제받을 수 있어요. 10,000원을. 그래서 요렇게까지 고려하면요. 2,639만 원.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아까 그 대여금 포인트에서 낚이면 4번이 또 있더라고. 근데 이미 신용카드 발급에서 대부분 한 다수 실수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힐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5번 세금 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바로 틀렸어요. 우리 전자세금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서를 공급 시기에 10월 25일에 끊고 발급 명세서를요 확정신고기한이 아니라 종료일의 다음 달 이제 11일. 그러니까 이기면은 12월 30일이 종료일이고 다음 달 시면 1월 11일이 되죠. 왜냐면 후발급 세금명세서가 다음 달 10일까지 끊을 수 있고요. 전자명세서는 하루를 더 주기 때문에 11일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잘 명세 제출해도 합계표 제출 의무는 면제가 돼요. 그래서 다음 달 25일에 전송한 경우에도 합계표 제출 의무를 해야 한다. 틀렸죠. 11일까지 1월 11일까지만 전송 잘했으면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되시기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이것도 의외로 또 틀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6번이 공통매입세액 정산 문제예요. 그래서 건물 체크하시고 신축이에요. 공통 사용 재화고요. 신축 건물의 매입세 공제가 오는 것은 23년 2기. 그래서 1기부터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1기 매입도 있고요. 2기 매입도 있어. 근데 2기 잘 보시면 이쪽에 2기의 실제 비율. 1기까지는 아직 면적이 확정이 안 된 거야. 공사 진행 중이니까. 예정이었죠. 2기에 공사가 완성돼요. 이게 공사 기간도 디테일하게 있죠. 그래서 저 2천만 원은 정산할 필요가 없어. 2천만 원은 53% 그냥 공제되는 거죠. 참고로 건물이기 때문에 면적별로 안 분하셔야 돼요. 건물은 매공면이 아니라 면매공이었죠. 면매공. 그래서 면적별로 안 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2천만 원은 일단 정산이 아니라 53% 과세 서용 면적으로 매입세 돌려받으면 되고요. 이 1,000만 원이 문제야. 1,000만 원은 작년까지는 예정 사용 면적 50%로 신고했었는데 올해 실제 사용 면적이 확정됐으니까 정산해야 돼. 50%보다 더 비율이 3% 증가했으니까 3%보다 더 공제받아야 되는 거고, 이때는 5% 미만 이런 규정이 없어요. 요 정산일 때는 뭐 1%든 2%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3%만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3%만큼 과세 비율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요거 그냥 계산기 치시면 이거는 어딨냐? 1,090만 원. 1,090만 원 3번 찍으시는 거예요. 1,090만 원 3번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7번 매입세 공제, 재고 매입세. 먼저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었는데 날짜를 보세요. 23년 7월 1일, 23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일단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취득일자가 21년 7월 1일 이후야. 이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이가세자가 이제 공제세액을 빼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빼는 게 아니라 무조건 0.5%로 공제받죠. 그래서 1-5.5%가 되면서 0.945로 외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부가세 포함한 110분의 10 부가세 10만 원을 조문에는 1-5.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요거를 그냥 0.945로 외우고 들어가자라고 했었어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 확인 안 돼요. 재고매입세액은 시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시가가 보통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으로 확인이 안 되면 안 해줘.
안 해줘. 이거 첫 번째 포인트, 킬링 포인트. 재구매입색은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안 해준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2200 곱하기 110분의 10까지는 껌인데요.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25%인데 간이가세제는 과세기간이 1년이죠. 그래서 50%로 50% 상각돼요. 그리고 또 킬링이 이걸 기초에 취득한 걸 간주하니까 22년 1월 1일 취득으로 간주하는데요. 요때 23년 상반기는 1과세를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요거 부가세 과세기간 조문 쫓아가야 되거든요. 부가세 과세기간 조문에 따르면 이 변경되기 전 낑긴 과세기간도 1과세기간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2년 1과세가 지나갔고요, 24년 1월부터 6월까지도 1과세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2가 지나가는 거야. 요게 어려워. 요게 어려웠어. 근데 이 차이는 종종 나왔죠. 그래서 상각이 완료된 자산이야.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건물과 같은 어떤 제한은요, 1억 1000 곱하기 110분의 10 한 다음에 얘는 건물은 5% 상각인데 간이가세제는 1년을 세니까 10%. 그리고 얘도 포인트가 21년 1월 1일, 얘는 21년 7월 1일 전에 취득했네. 얘 이 당시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부가세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0.94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원래 감가상각자는 취득한 해 업종 부가가치율이죠. 근데 지금은 부가가치율의 문제에서 하나밖에 안 줬기 때문에 20% 쓰신 거고요. 이때 경과된 것의 수도 21년 1월 1일부터 취득했다라고 간주해서 21년 하나, 22년 하나, 23년 상반기도 세는 거예요. 그것도 1과세기간으로 간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 그리고 얘는 1-20% 이렇게. 요 21년 7월 1일 날짜를 외우고 있었어야 돼요. 이것도 객관식 모의고사에 본 거랑 거의 숫자 바꾸는 정도야. 항상 딱 요렇게까지 최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게 그대로 반영해서 숫자가 되었죠. 참고로. 그래서 요거 계산기 치시면요, 참고로 5, 6, 9, 4, 5, 0, 0 1번 이렇게 나오네요. 1번. 그래서 이것도 좀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었고요. 증여재산가액을 물어봤어요. 증여재산가에서 채무를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 물어봤고요. 어떤 필터로 물어나오면 실무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게 증여세 시가, 법인세 시가, 이게 다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상속증여세 시가는 증여일 당시에 시가로 한다. 그 시가는 일단 불특정 다수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대상 가격 이러면서 이 다음에 금액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를 우선시 여기는 게 아니야. 양도세랑 달라. 양도세는 매가만 기잖아. 증여세는요, 이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현실에서도 보통 감정가를 많이 써요. 왜냐면 감정가가 요 매매 사례 거보다 또 다운이 되게 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다 이게 감정평가서는 다 이제 질의에서 탈세가 아니라 감정평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수수료 한 100만 원 주면서 요거를 평가받으면은 그걸로 증여세에서 시가로 인정받아. 그래서 둘 중 낮은 금액의 감정가를 쓰시는 거예요. 만약 이 가격도 없을 때야 기준시가 써야 돼. 이게 없으면 기준시가 쓰는 거야. 시가가 매매 사례가, 감정가 또는 수용 공매 당했다면 그런 가격들, 그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세부담 최소화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증여세 평가하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감정가 2억 원 쓰면서 재산가액으로 왔으니까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2억 원, 2번이 되는 좀 허무한 문제인데 사실 은근히 좀 까다로웠어. 은근히 까다로웠고 39번 굉장히 쉬웠어요. 옳은 것은 1번이 맞아요. 우리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적 가치가 모든 권리인데 우리 자격증 같은 일신에 소속하는 것은요 소멸이 되죠. 3만원 소멸되니까 제외한다. 1번이 맞고요. 우리 보험계약자, 우리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거 아니죠? 설령 실제 그 계약자가 아니지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요, 당연히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요것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데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요. 이거는 증여세로 과세되기 때문이고, 사망, 국민연금법 이런 법 이름 들어가면 상속재산으로 안 보도록 되어 있고요. 재산을 이건 좀 지엽적인 것 같은데, 2억 원 한도가 아니라 참고로 1000만 원 한도예요. 1000만 원 한도. 그래서 단순 암기사항이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자, 그럼 재산세는요, 4번이 틀린 게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소유권의 유산인을 약정하고 그 재산 취득하기 전에 이미 사용해버리면은 국가에 기증되게 되면 이 사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비과세가 아니라 부과한다가 되어버려요. 이제는 재산세 비과세 쪽에 있는 참고 내용이요. 요거는 보통 공부를 안 하셨을 거라고 판정이 되고, 한 문제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40문제 해설을 빠르게 한번 맞춰봤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게 정답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된 분들은요, 이제 해설 자료나 이제 강평을 들으시면은 충분히 그래도 납득이 될 거고요. 좀 생각보다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항상 세법을 좀 꼼꼼해야 돼요. 애초에 공부 자체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꼼꼼함을 늘릴 수는 없고요. 일단 크게 많이 봐야 돼.
그래서 회독을 거쳐서 일단 기본 주제들이 다 되면은 그 다음부터 꼼꼼성까지 요구하면서 요것도 틀려보고 저것도 틀려보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틀려봤을 때 시험장에서 함정 내가 틀렸던 포인트들이 몸에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처럼 문제도 잘 읽게 되고요. 이렇게 어떤 실수 포인트들이 다 거의 기존에 나왔던 거에 크게 다르진 않는단 말이죠. 아니면 미리 예측을 하신 분들은 그거를 실제 시험에서 안 틀리게 돼요. 그게 어떤 공부의 마지막 작업, 여유되면 여기까지 하신다면은 거의 80점 이상의 고득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난이도라면. 네, 세법이 워낙 양도 많고 어렵다 보니까 출시생분들은 60점 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일단 1회독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데뷔하시는 분들, 혹시 이제 제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주요 주제를 먼저 쫙 마스터를 해. 그러면서 계속 반복,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이런 거 거치면서 디테일한 세부 규정들이 점점 습화되는 회독의 작업으로서 세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마스터, 이게 절대 없어요. 한 번 마스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반복하면서 점점 디테일해져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고 이렇게 문제풀이 할 때 실수 포인트들을 다 몸에 체화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지만, 계산 문제 같은 게 특히 2차 세무역에서 우리 다 계산 문제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심지어 사이즈가 더 커지니까 실수를 더 하게 되는데 1차부터 이렇게 실수를 안 한 습관 들여야지만 2차 세무역에도 그의 동차로 이게 합격을 해버릴 수 있어요. 세무회계를 바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혹시 유예 과목이 남더라도 바로 세법 하나 없애버리면 세법 매년 개정되는데 빨리 통과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습관을 그렇게 좀 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시다 일단 고생 너무 많으셨고 좀 쉬시다가 이제 또 후속 플랜들을 잘 짜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학원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또 추가적인 컨텐츠 같은 거 또 원하시는 분들은 경영 아카데미 홈페이지 같은 거 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저는 요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고생 많으셨어요.